안녕하십니까. 내 몸 안의 나비 효과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강의로 오늘 함께하게 된 플래티늄 정자혜입니다. 이쁘죠? 제가 인공지능한테 나비 효과 그림을 그리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원했던 그림은 아니지만 그냥 이뻐서 가져왔습니다. 나비 효과가 뭔지 다들 아시죠? 시작 지점에서의 작은 차이가 결과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걸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강의를 통해서 길어진 수명의 마지막까지 건강으로 꽉 채우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강의가 나비 효과가 돼서 작은 날개짓이 평생 건강이라는 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30분이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이제 120세, 140세 이런 시대를 산다고 해요. 우리 어떻게 느끼죠? 아싸, 나 길게 살 거야 이렇게 느끼시나요? 근데 현실은 이렇대요. 누구나 대많은 사람들이 거의 10년이란 세월을 병중에 있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9988234.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나요? 전 처음에 몰랐거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99세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고요. 죽기 직전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다리로 걸어서 화장실 가고 멀쩡한 정신으로 남들과 대화하고.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내가 죽기 전까지 꼭 그래야 될 텐데 라는 소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게 유행을 하는 건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젊으니까 지금은 막 살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한 번 병에 걸린 몸은 고쳐도 아프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1번과 2번 둘 다 노화 그래프죠. 어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천천히 떨어지고 2번은 급격히 떨어져요. 아까처럼 나는 막 살래 이러는 분들이 2번으로 가겠죠. 그러면 2번에서 한번 쭉 떨어진 게 다시 1번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60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저 갭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1번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1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자정작용이 있어요. 건강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없애는 인체의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정작용이 한계에 달하면 질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에 가지 않게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와 별도로 내 몸에 자정작용을 극대화시킨다면 우리가 병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 안에 그런 자정작용을 극대화시키는 건강의 폭풍을 위해서 작은 날개짓이 있다는 거죠. 건강을 위한 작은 날개짓, 건강을 위한 핫버튼.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핫버튼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다 알아. 이거 또 맨날 들어본 강의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진짜로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오죠?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뭔지 다들 아시나요?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사고의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패러다임 시프트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현미경으로 탄저균이 발견되기에 그 전 시대의 전염병에 대한 패러다임은 뭐였죠? 네, 맞아요. 신의 저주였어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탄저균이 발견되어서 어떻게 바뀌었죠? 신의 저주가 아니고 균에 의한 감염이라는 걸로 바뀌었죠. 그렇게 급격히 사고 체계의 전환이 오는 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요. 패러다임 시프트는 어떻게 일어나죠? 탄저균의 경우에 보면 기존의 신의 저주라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깼죠? 현미경이라는 기술이 생겼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죽은 동물의 피를 관찰했던 로베르트 코흐라는 연구자가 있었던 거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새로운 이론이 세워지고 그게 지금은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패러다임, 우리 머리 안에 사고 체계라는 건 기술의 발달과 그 기술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뀌어 왔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시프트라고 하는 이유는 천천히 슬라이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슉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라고 한다는 거죠. 과거 10년 동안 의료계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겪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게놈을 연구를 하면 생로병사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거야 라고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결론이 뭐였죠? 인간의 게놈은 그 비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몸속에 공생하는 미생물들의 게놈이 그 열쇠라는 게 밝혀졌죠. 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생소하던 몸속의 미생물 유전 정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정보가 이젠 건강의 첫 번째 솔루션이라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선점하겠다 해서 2006년부터 17년까지 한화로 2,200억을 지원을 받아서 HMP,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론은 이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다. 그런데 미국은 뭘 못했죠? 결론은 알았는데 다양성으로 가는 방법은 몰랐어요. 혹시 HMP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가시면 모든 자료를 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연구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2022년도에 조금 늦기는 했지만 1조를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뒤늦게 뛰어들었고요. 이미 2015년도에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 빌 마리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헬스를 건강을 관리하는 거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전 세계는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하시죠? 이걸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 뭐죠? 이거부터 떠오르시죠? 아메이에서 노력의 곡선과 성공의 곡선. 그게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전염병이 줄어든 것과 대사질환의 상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현미경을 통해서 탄저균이 발견된 이후로 뭐가 발견되었죠? 항생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균으로부터 죽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해방이 됐죠. 물론 코로나 같은 불행한 사태도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급격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면서 건강을 찾는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데칼코마니로 뭐가 늘어났냐? 대사질환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없던 질환이에요. 대사질환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항생제를 통해서 항생제를 먹었더니 항생제를 투여를 했더니 주사를 했더니 사람이 대사질환이 생기더라. 그러면 항생제가 대사질환을 가져왔을까? 연구를 해보니 그건 아니었어요. 항생제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질병이 생긴다는 게 밝혀진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미생물들의 군집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크게 이렇게 4가지 일을 해요. 신경기능, 장기능, 면역기능, 대사기능 이렇게 4가지 일을 하는데 신경기능을 보면 우리가 행복 호르몬, 수면 이런 것들, 정신기능 이런 것들 담당을 하고요. 면역도 담당을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대사기능도 떨어지고 장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은 인체 건강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니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유익균들이 균형 잡힌 상태로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죠? 아니지.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졌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질병 상태에 빠지게 되죠? 보시죠. 자, 우울증, 그리고 폐, 간, 피부, 또 심혈관, 신장, 위장관 이런 것들에 대한 질환을 쭉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크론병 이거는 대장에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90%가 대장에 있다고 하니 그건 이해가 돼. 근데 뇌는 왜 우울증, 파킨슨, 자폐 이런 게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관련이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찾아보게 됐죠. 사람 몸 안에서 수정체가 점점점 분할을 하면서 사람의 몸을 갖추어 갈 때 가장 우측에 보이시는, 아니죠, 여러분 좌측에 보이시는 수정체의 중간에 녹색이 있죠. 그 녹색이 뭐냐면 신경관으로 분화하는, 성장하는 부분이에요. 점점 커지면서 좌우로 아래 위로 길게 길어지면서 녹색이 안으로 샥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서 중간은 척추가 되고 이 녹색은 신경관이라서 위에부터 밑에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의 끝이 어디다? 뇌. 밑에 끝이 어디다? 장.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뱃속에서부터 뇌와 장을 신경관으로, 한 관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뇌와 장은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이 되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연구 결과가 한번 보실 만해요.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내장을 두 번째 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박테리아 전체 생태계와 방대한 신경망이 작동을 하고 있대요. 내장 안에. 신경은 얼핏 생각하면 내장은 소화시키는데 웬 신경? 근데 방대한 신경이 있고 약 1억 개의 뉴런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내장 안에 이렇게나 되는 뉴런이 있다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내장 신경인 미주 신경 섬유의 약 90%가 장에서 뇌로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뇌에서 장으로는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아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세요? 정보를 받는 사람이 세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센 거예요. 왜냐면 내가 쥐고 내가 주는 거니까. 그러면 장이 세요? 뇌가 세요? 장이 뇌보다 더 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의 장신경계는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도 가지고 있고요. 세로토닌의 95%,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이면 여기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장에서 나온대요. 95%가 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로 가득한 이 신경 조직 덩어리는 그냥 소화나 신경통을 일으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해요. 뭐냐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흥미로운데 우리 몸 안에 수십억 개의 외부 세포, 마이크로바이옴을 얘기하는 거죠. 외부 세포가 살고 있고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 두 번째 뇌라고 부르기 시작한 세포를 형성하고 있대요. 그냥 이 내장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두 번째 뇌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 장에서 뇌로 정보를 올려준다. 그러면 이게 과연 두 번째 뇌일까요? 저는 첫 번째 뇌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뇌랑 장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들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뇌와 장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우리가 보통 나이를 먹거나 감염이 일어나면, 감염이 아니에요.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산화가 되면서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 생기잖아요. 염증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생겨요. 신경, 근골격, 호흡, 심혈관, 소화기, 암까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화랑 염증에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장내 세균 불균형이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장에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90%가 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균형이 무너지는 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거든요. 디스바이오시스가 일어났더니 염증성 노화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 디스바이오시스를 노화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영유아기 때부터 노년기까지 유익균이
몸 안에서 쭉 퍼센트가 변화를 하는데 아기 때는 90%, 노년기에는 5%, 유익균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익균을 잘 붙들고 있으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과 헬스 에이징. 가장 좌측에 보이시는 게 건강한 성인이에요. 건강한 성인은 어떠냐 하면 별로 감염도 염증도 없고요. 장이 건강해요. 장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해요. 유익균이 다양하고 그 잘 균형 있게 발달을 서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염증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장의 항상성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유익균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아까 보셨죠? 90%에서 수작한 유익균이 나중에 몇 프로까지 가더라? 5%까지 가더라. 그래서 유익균이 점점 줄어들고 장의 항상성도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거를 눈여겨봐 주세요. 마지막 항목은 뭐냐면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일반적인 건강한 노년층보다 염증이 훨씬 적었어요. 그리고 장의 항상성이 젊은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익균하고 그 균의 다양성이 젊은 사람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면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전에 장 항상성이란 얘기를 했어요. 뭐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는 거기는 하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장의 항상성이 뭐죠? 장이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데 그 장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런저런 이유로 깨져요. 뭐 항생제를 먹었든지 스트레스를 받든지 술을 왕창 먹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장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 빠지면 항상성이 훅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가장 좌측에 보이는 게 건강한 장이에요. 장세포들이 따닥 붙어 있죠. 그래서 나쁜 것들은 저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좋은 것들만 흡수를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세포 사이사이에 홈이 생겼어요. 건강하지 못한 장이 되면 장의 누수가 생겨서 저쪽으로 나쁜 물질들이, 심지어 세포 중간에 깨지면서 나쁜 물질들이 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을 통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물질들이 피로 들어가서 몸을 돌면서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장 누수 증후군에서 와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장의 항상성을 유지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장의 항상성을 유지하면 장누수 증후군이 안 생기겠죠. 자, 장누수 증후군에서 생기는 병들을 볼까요? 브레인, 머리에 우울증, 불안, 주의력 결핍부터 시작을 해서 감기, 민감성, 류마티스 관절염도 장누수 증후군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병, 두통, 목, 코, 신장, 피로감, 설사, 변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장누수 증후군에서 와요. 이게 원래 영어 자료인데 저기 밑에 써놓은 블로그에 갔더니 한글로 써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해서 블로그 주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좀 더 원론적으로 넘어가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장 안에서 뭘 하는데 궁금하시죠? 자, 보시면 제일 끝에 보면 쭉 있는 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뭐 프로틴, 파이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쭉 들어오죠. 그 옆에 쭉 있는 게 뭐예요? 쭉 있는 게 저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음식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똥으로 나간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과해야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장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의 음식을 분해해서 흡수시키는데 하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의 미생물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분해를 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쓰이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일본의 장수촌을 갔더니 그분들이 콩을 많이 먹어. 그래서 장수를 해. 그런데 콩을 많이 먹으면 왜 장수를 하지? 콩을 먹었더니
이퀄이라는 물질이 몸 안에서 발생을 해서 이 이퀄이라는 물질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암을 해서 사람들이 장수를 하더라. 그래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콩을 먹으면 이퀄이 생기나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왜 아니지? 장 안에서 콩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퀄로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콩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런 물질이 안 생겨요. 그럼 우리 한국인들은 그 이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생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죠? 한 30% 정도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맞춤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 장 안에서 이퀄이 생길까요? 그 이퀄을 만들어주기 위한 미생물은 한 15종류가 있거든요. 15종류 정도가 있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냥 결론이 이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양성이 늘어나면 이거를 내가 먹지 않아도 이 미생물이 생길까요? 답은 네, 생겨요. 너무 괜찮죠. 다양성을 늘리면 우리는 항암 효과를 굉장히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연구 논문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드럭 팩토리래요. 제약회사래요. 아까 그렇게 이퀄 같은 물질로 항암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물질들이 실제로 약하고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뱃속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확 망가지죠. 그러면 제약회사가 만약에 내 뱃속에 제약회사가 10개가 있었어요. 10개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항생제 먹으면 그중에 5개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 먹을 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항생제를 먹었어.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을 폭탄 투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항생제 먹었을 때 장을 깨끗하게 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막 먹으면 좋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테스트하지는 마세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병을 치료하고 좋은 일을 하고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장 다음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맞아요. 입이에요. 입안에 많단 말이에요. 입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일을 하나 봤더니 구강암을 예방도 하고 구강암을 치료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거든요. 너무 장 얘기만 해서 구강 얘기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유지를 하면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건강해져서 약을 안 먹어도 모든 질병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인삼을 먹었어요. 이거는 인삼의 섭취에 대한 연구인데 인삼을 먹었더니 이 인삼이 막 분해가 돼가지고 몸 안에서 좋은 역할을 따라닥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었더니 힘나, 나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었는데 똑같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인지 봤더니 인삼을 몸 안에 유익한 물질로 분해해주는,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인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나간다. 인삼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HMP에서 밝혀낸 인간 몸 안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지도예요. 그냥 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에 다 있고요. 종류도 무지하게 많아요. 건강한 사람은 장 안에 약 2,000종, 2,000개 아니고요. 2,000종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대요. 근데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한 4,000종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 안에 제일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바이옴 개수가 몇 개냐, 뭐 38조, 39조, 100조 여러 말이 있는데 저는 38조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셀 수도 없는 거니까 개수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얘기를 했으니까 포스트 바이오틱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건강의 비결이 이때까지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양하게 균형 있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게 필요하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유익한 대사 물질이 면역, 대사, 신경, 소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한대요. 이게 포스트 바이오틱스인데 처음 보이는 게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아래에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게 뭐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장 안에 있는 건강한 미생물이에요. 근데 얘의 먹이가 뭐예요? 프리바이오틱스. 요즘에 신바이오틱스라고 많이 나오죠. 신바이오틱스는 뭐냐 하면 프리바이오틱스랑 프로바이오틱스가 결합을 하면 신바이오틱스예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사람처럼 이렇게 먹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랑 결합을 해서 신바이오틱스가 되고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산물, 어떤 산출물,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요즘에 신바이오틱스라고 나오는 유산균들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게 중요한데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주목하자. 유익한 중간에 파란 글자만 볼게요.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단쇄지방산, 항균 펩타이드, 비타민, 세로토닌 등을 분비해서 이것들이 우리 건강을 조율하는데 우린 저기에서 단쇄지방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단쇄지방산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비타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돼요. 근데 단쇄지방산은 부족해도 인간의 몸이 만들지 못하고요. 먹을 수도 없어요. 오로지 프로바이오틱스만 단쇄지방산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또 빨간 줄 쳐놓은 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하고요.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요. 비만을 억제해줘요. 염증 및 통증도 완화해줘요. 그게 단쇄지방산이란 이 훌륭한 애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에서 나만의 건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전자가 다 다르듯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져가요. 그리고 사는 환경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거,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내가 맞춤형을 솔루션을 먹는 게 가장 훌륭한 답이에요. 근데 맞춤형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마이랩이에요. 한국암회가 제안하고 있는 이 마이랩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피마스 특허 기술을 활용했는데 어려운 건 냅두고요. 밑에 두 개를 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분석한대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것들 중에 저 두 가지를 다 분석하는 건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아까 뭐라 그랬죠? 장이 건강하려면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맞춤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분변을 보냈더니 내 장하고 똑같이 6주 동안 6개를 만들어서 6주 동안 배양을 해서 나한테 맞춤 솔루션을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어나는 데는 뭐가 필요했다? 과학기술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과학자들이 필요했다. 우리에게는 HM 파마라는 파트너사가 있죠. 이 HM 파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계 탑의 기술이고 여기에 있는 이 기술자 이분들이 세계 탑 기술자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요. 대사, 면역, 신경, 소화기, 영양소, 피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제가 22년 7월달, 23년 6월달 이번에 세 번째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짜잔 보세요. 파란 점이 처음에 했던 거, 빨간 점이 두 번째 했던 거. 처음에도 다양성하고 균형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 거의 끝까지 올라갔죠. 다양성도 올라가고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안에 있는 파란 게 평균, 빨간 게 저거든요. 처음 검사했을 때도 나쁘지 않았죠. 근데 1년 동안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익균 엄청 늘어났어. 포스트바이오틱스 엄청 좋아졌어. 그리고 다양성도 좀 더 좋아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B에서 A로 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저렇게 상위 25%에서 상위 10%로 엄청 좋아졌죠. 장내 유익균도 이렇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유해균은 처음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었어요. 콜레스테롤 체지방 조절 관련이 나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검사했을 때 제가 슬림핏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맞춤을 먹으면서 끊었더니 저건 나빠졌더라고요. 그랬고 제가 이게 너무 고무적인데 인지가 제가 많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평균보다 약간 미치긴 한데 좋아졌어요. 제가 어디서 좋아졌다고 느끼냐면 인증번호가 와요. 6자리. 예전에는 그걸 한 번에 못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한 번에 외워요. 저 스스로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장 관련되는 거 이거는 한번 보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장 관련되는 게
되게 나빠진 것 같잖아요. 처음에 검사했을 때는 저게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또 하나 제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소화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게요? 엔자임 먹고 있어요. 그렇고요. 식습관 솔루션은 지중해 식기이고요. 다른 분 거 한번 볼게요. 40대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처음에 다양성은 좋았는데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아주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좋아졌어요. 두 개 비교하실 수 있고요. 균형이 D에서 B로, 유익균도 이렇게 좋아지고 장내 미생물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맞춤균을 먹으면 아까 얘기했던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 또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두 가지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도 엄청나게 좋아졌죠.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이랩바이 뉴트리라이트는 사람마다 다른 미생물의 생태를 정말 집요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한테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먹었을 때 어떻게 몸 안에 작용을 하는지 과학은 규명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이런 나비 효과인 거예요. 중간은 몰라요. 카이오스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비포랑 애프터를 알아요. 이때까지 쭉 보신 것처럼 내가 장 검사를 하고 맞춤 균을 먹었더니 비포보다 애프터가 엄청나게 좋아진 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료로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원픽을 해야 될 작은 날개짓은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는 순간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검사를 하고 맞춤 솔루션을 먹고 6개월마다 다시 검사를 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계속 찾아가는 거, 그게 내 건강을 9988-234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오늘의 작은 날개짓으로 9988-234 건강의 태풍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